자, 저번 시간에 이제 호르몬의 기능, 이름, 분비 장소 뭐 이런 걸 했죠. 사실 그게 답니다. 그게 다른데 뭐 조금만 더 살을 붙여보도록 하죠. 호르몬의 분비량 조절에 대해서 보면 호르몬이 많으면 과다증, 적으면 결핍증. 그 얘기는 호르몬의 농도가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호르몬의 분비량이 조절되는가?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피드백 조절에 의해서 호르몬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피드백이 뭡니까? 이게 뭐야? 대목이 보면 피드백이 그냥 한국말이죠. 네. 대먹임 조절. 이게 뭡니까? 피드백이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자, 동그라미가 세모를 나오게 하고 세모가 네모를 나오게 하고 네모가 별을 나오게 한다. 그러면 이게 별이 나오게 된 원인이죠.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거지. 이게 결과죠. 피드백은 뭐냐면 결과가 원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거죠. 활동지 피드백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문제를 냈고 여러분이 풀어서 결과에 제가 뭔가 끄적여 주면 다시 그걸 받고 여러분이 뭔가가 달라지는 것. 아니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 이거죠. 이게 이제 피드백인데, 그죠? 피드백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피드백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결과물이 점점 늘어나느냐, 혹은 감소하느냐. 이겁니다. 피드백 결과 이 결과물이 점점 늘어나면 양성 피드백. 피드백의 결과 이 결과물이 줄어들면 음성 피드백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양성 피드백을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옥시토신에 의한 어디였어? 예, 옥시토신에 의한 조절이죠. 요거. 이게 뭐냐면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아기가 출산때가 된다는 얘기는 애가 많이 커서 자궁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궁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면 터질 거 아닙니까? 얘도 뭐 살인데 뭐 언제까지 커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무 늘어나면 여기에 이제 늘어난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늘어나면 이게 이제 자극이 돼서 늘어난 거를 잴 수 있는 수용기가 여기 있어요. 그거를 신장 수용기라고 부르는데 신장 수용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늘어나면 그게 자극이 돼서 뇌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 뭐를 분비하냐면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옥시토신이 하는 일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축이 돼서 얘가 쪽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그게 또 자극이 돼서 뇌를 자극해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자궁이 더 강하게 수축하겠죠? 그러면 그게 더 강하게 뇌를 자극해서 더 많은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이렇게 계속 돌면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자궁이 굉장히 강하게 수축되죠. 이런 게 이제 양성 피드백의 예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세포주기 조절 시스템에 CDC25 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뭐 그런 게 이제 그 양성 피드백의 예입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양성 피드백의 예를 들어라. 그러면 CDC25나 아니면 옥시토신 이런 거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성 피드백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결과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그죠? 얘가 늘어나서 이게 얘를 자극해서 더 많이 나오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자극이 돼서 얘를 더 강하게 자극하고 그러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짧은 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응 이게 양성 피드백이 요구하는 바인데 우리 몸에서 이럴 만한 일이 별로 없죠. 우리 몸은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보통 어떤 특정한 단계를 넘어가거나 어떤 폭발적인 반응을 유발할 때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거죠. 음성 피드백. 요거의 실제 예를 보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티록신의 분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어디서 분비합니까? 티록신? 예, 갑상샘. 갑상샘이 어디 있죠? 예, 목에. 네. 갑상샘이 티록신을 그러면 아무 때나 막 분비하는 거 아니죠? 명령받고 분비하죠? 누구 명령받고? 어디서 분비합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약자로 뭐라 불러?
FSH는 여포 자극 호르몬이고. TSH. 예. SH가 뭐 아무 때나 막 붙는 게 아니고 TSH. 예.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이 분비가 됩니다. 뇌하수체 전엽이 그러면 이걸 분비하는데 또 위에 명령을 받죠? 예, 시상하부에서. 어떤 거요? 예, TRH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진행이 돼서 티록신의 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티록신이 뭐를 하냐면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TRH의 양이 감소하고 TSH의 양이 감소해서 갑상샘이 자극을 받지 않고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겠죠. 이해되죠? 계속 줄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억제가 풀리겠죠.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이 억제가 풀리면 다시 나올 거고 자극받고 TSH 많이 분비될 거고 갑상샘 자극받아서 다시 티록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억제되는 양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의 티록신의 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적으면 억제가 풀려서 만들고 많으면 억제해서 더 이상 못 만들게 하고. 이게 이제 음성 피드백의 예죠. 피드백을 하면 결과적으로 티록신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거죠. 억제되니까. 이게 이제 음성 피드백이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조절하는 거는 음성 피드백이 편하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문제 같은 거를 만들어낸다고 치면 볼게요. 티록신이 재료가 뭐라고요? 예, 아이오딘. 요오드죠, 요오드. 아이오딘은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되지? 안 먹으면 못 만들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오딘을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 그러면 티록신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억제가 안 되겠지. 그러면 TRH가 많이 분비되겠죠.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을 강하게 자극하겠지. 그럼 TSH가 많이 분비되겠죠. 그래서 갑상샘을 강하게 자극하겠지. 근데 재료가 없으니까 못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시상하부가 빡치죠. 만들으라고 했는데 뭐 이러면서 더 많이 분비하겠죠. 뇌하수체가 더 강하게 자극받겠지. TSH를 더 강하게 많이 분비하겠죠. 갑상샘이 훨씬 더 강하게 자극받겠지. 하지만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듭니다.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TRH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언제까지 높아질 거냐면 이거 만들 때까지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TSH도 높아질 거고. 그러면 갑상샘은 미칠 듯하게 자극을 받겠지. 그러니까 갑상샘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상샘이 커져요. 커져. 그걸 뭐라 불러? 이거를 갑상샘 종 혹은 부종 이렇게 부르죠. 여기 이제 하나 보면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네네네. 여기. 뭐 여기도 있고요. 네. 갑상샘이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발달을 한 거지. 예. 왜 이렇게 발달했냐면은 못 만드니까. 계속 자극을 강하게 받아서 발달하는 거지. 이거 다시 요오드 열심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줄어들겠죠. 오래 걸리겠지. 빨리 하고 싶으면 떼내면 되겠죠. 네, 잘라내면 되겠지, 그치? 근데 옛날에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요오드가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의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산악지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 공급이 좀 부족하면 이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워낙 무역이 발달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요새는 소금에 요오드를 넣죠. 그래서 소금에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만 잘 먹어도 문제가 없고, 여러분은 또 문제가 없죠, 요새는. 네. 이뻐 보이시면 요오드를 끊으시면 됩니다. 예. 자, 제가 TSH 주사를 맞았어. TSH. 자, 한번 볼게요. 음성 피드백 이해했나? TSH 주사를 맞았습니다. TRH와 티록신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감소. 이거는 증가. 이해되겠죠? 주사했으면 갑상샘을 자극할 거고 티록신이 많이 분비돼서 시상하부를 억제할 겁니다. 그러면 TRH의 분비가 작아지겠죠. 이게 이제 피드백 조절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칼슘 조절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몸 전체 칼슘이 아니고 피 속에 있는 칼슘입니다. 요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몸 전체가 아니고 피 속, 혈중이야. 포도당의 양도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 전체 포도당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피 속에 있는 양은 시상에 센서가 있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 높을 때 칼슘 이온이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낮춰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누가 분비돼? 낮출 때 칼시토닌이 분비돼야겠죠? 요건 어디서 나옵니까? 뭐지, 이 버퍼링 시간에? 예, 바로 예? 뭐라고요? 예, 갑상샘에서.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면, 칼시토닌은 칼슘의 농도를 낮출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낮추냐면, 크게 이제 작용 부위가 뼈, 신장, 소장,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칼시토닌은 칼슘을 뼈에다 때려 박아야 되나, 뼈에서 꺼내와야 되나? 때려 박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야 돼? 혈액에 있는 칼슘을 뼈에다가 저장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피 속에 있는 칼슘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장에서 칼슘의 제흡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얘 목적이 뭐야? 낮춰야 돼. 그러면 제흡수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제흡수를 억제해야죠. 칼시토닌은 소장에서 특별하게 작용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칼슘의 농도가 낮을 때, 그러면 높여줘야죠. 누구야? 예, 파라토르몬, 그죠? 파라토르몬 영어 약자가 뭡니까? PTH. 이거 비슷한 거 있죠? ATH는 뭐지? 예, 젖샘 분비 자극 호르몬. 그죠? 이게 뭐야? 프로락틴. 그죠? 이게 어디서 분비돼? 뇌하수체 전엽. 그죠? 요건 PTH. 예. 요건 어디서 분비됩니까? 예, 부갑상샘.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의 반대죠. 그래서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칼슘의 제흡수를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파라토르몬은 소장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요거는 칼슘의 소장에서 갖고 오는 건 제자가 붙지 않죠. 왜냐면 처음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요거는 흡수를 촉진시켜주고 이렇게 되겠죠. 이 둘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 기량작용이라 부른다.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 보시면 칼슘의 농도가 높을 때 많이 나오는 것, 이게 만약에 A, B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도 알아야지. 칼슘의 농도가 높을 때 많이 나오는 건 왜 많이 나와? 낮추려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칼시토닌이 되는 거고, 칼슘의 농도가 낮을 때 많이 나오는 건 왜 많이 나와? 높이려고.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볼 때 일정하게 봐야 되고, 낮으면 높이려고, 높으면 낮추려고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칼슘 됐고, 요거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그 갑상선 종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 조절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혈당량이 높을 때, 혈당량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뇌가 포도당을 우선으로 쓰기 때문에 혈액의 포도당의 양이 부족하면 기절해요? 그냥 기절합니다. 그냥 조금만 부족하면 뇌에서 요구하는 양을 맞춰주지 못하면 그냥 기절합니다. 언제까지? 채워줄 때까지. 예, 위험하죠. 그러니까는 이건 시급을 다투는 문제야. 신경이 관여할 수밖에 없고,
너무 높으면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혈당량이 높으면 혈당이라는 게 포도당이고 포도당은 물에 녹기 때문에 삼투압이 올라가죠. 그럼 또 주변에 있는 물을 삼투 현상에 의해서 끌어들이면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당량 조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자, 일단 혈당량이 높을 때 낮춰야지. 우리 몸에서 혈당량을 높이는 애는 되게 많아. 낮추는 애는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인슐린, 그죠? 인슐린의 분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슐린은 어디서 나오지? 이자 어디? 이자. 랑게란스 섬에. 알파야, 베타야? 알파, 베타? 베타. 이건 누가 자극해? 교감, 부교감. 예, 글자 6개 맞추라. 6글자. 예,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명령을 내려본 적이 없잖아? 그럼 다 교감 아닌 부교감이야. 자율신경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찍으면 됩니다. 교감 아닌 부교감. 근데 이제 글자 수를 맞추라고 했는데 어떻게 맞추지? 찍으세요. 예, 맞춰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 인슐린은 그러면 혈당량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첫 번째. 어떻게 낮추냐면 포도당을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 포도당을 뭐로 바꿔주면 되냐면 네? 예,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 글리코젠으로. 글리코젠은 어디에 있지? 간하고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나 근육에서 포도당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혈당량이 높을 때라는 게 언제냐면 여러분이 밥 먹었을 때죠. 그 여러분이 먹는 엄청난 양의 탄수화물과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혈당량을 낮출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얘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게 주 작용입니다.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먹는 그 어마어마한 과자, 초콜릿, 여러분이 단맛 내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당을 다 어떻게 글리코젠으로 바꾸겠습니까? 30분 정도밖에 못 쓰는데. 그러니까는 이거 다 세포 안으로 때려 박는 겁니다. 즉, 인슐린이 있어야 세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혈관 안에 포도당이 많은 건 하등에 쓰잘데기 없어요. 이 포도당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세포한테 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포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게 인슐린이 하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넣어주냐 인슐린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요 친숙한 아이 GLUT GLUT2, GLUT5 기억납니까? 그 GLUT 예, 기억 안 나면 안 될 텐데 예. 요게 이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요게 이제 포도당 촉진확산 통로죠. 요게 세포마다 당연히 이게 있어야 포도당이 들어오겠죠. 근데 요 통로가 있는데 인슐린이 있으면 인슐린은 수용성 단백질이죠. 예, 눈빛이 모호한데 내일 4교시 예.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리셉터가 세포막에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여기 달라붙으면 얘가 다른 애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개를 활성화시키는 대사 경로를 거쳐서 뭐가 되냐면 이 GLUT를 인슐린이 달라붙어서 이 GLUT 단백질을 전사하고 번역해서 만들어가지고 양을 늘리는 건 너무 느려. 신경이 관여하는데 이거 언제 만들어서 하는 게 신경이 뭐하러 관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GLUT가 이미 만들어져서 소낭의 형태로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인슐린이 달라붙어서 자극을 주면 이 소낭이 막과 융합돼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 막에 이 GLUT 수용체들이 박히게 되겠죠. 그럼 순식간에 GLUT 수용체들이 늘어나면서 바깥에 있는 포도당을 순식간에 세포 안으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혈당량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생기는 병이 당뇨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당뇨가 원래 오줌에 당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병입니까? 땡큐지, 그치? 살 안 찌고 오줌으로 당 나가면 내가 그만큼 더 때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겠죠. 먹는 게 더 우위니까. 근데 이제 오줌으로 포도당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오줌으로 만들 때 다시 100% 재흡수해요. 예를 들어서 1초에 400개의 포도당을 재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이. 근데 내 피 속에
410개가 있으면 400개의 제우스하고 10개만큼 오줌에 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제우스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포도당이 내 피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높냐 그러면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높죠. 쓸 때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높은 거야. 많이 먹어서 높은 게 아니고 이걸 세포 안으로 때려 박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에는 포도당이 넘치는데 세포는 굶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가 심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포들이 다 효능이 떨어져. 왜냐면 밥을 안 주니까. 그러면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 능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손끝이나 발끝 같은 데는 세포가 충분한 양의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세포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당뇨가 심해지면은 괴사가 올 수 있는 거죠. 손이나 발 같은 데 세포가 죽게 되는 겁니다. 무슨 병인 거 알겠죠? 오줌에 포도당 많으면 개미가 좋아하겠죠. 오줌이 닿네? 이러면서 개미가 좋아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안 들어가서 위험한 거다. 이런 거죠. 당뇨병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냐면 1형과 2형이 있어요. 1형은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요. 뭐가 문제야? 그러면 랑게란스 섬에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특정한 조직만 파괴되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몸이 얘를 적으로 간주해서 얘를 공격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이걸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고 적으로 간주해서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면 베타세포가 항체에 뒤덮여서 파괴되면 인슐린 못 만들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나이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공격한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인슐린을 못 만드는 당뇨병 1형 같은 경우는 아기 때부터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소아당뇨라 부르죠. 이거 치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슐린을 못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맞나? 죽을 때까지 맞아야죠. 네. 안 나아요. 베타세포가 파괴되는데 어떻게 낫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맞는 겁니다. 꾸준하게. 쉽지 않겠죠? 2형이 더 문제야. 2형은 인슐린 분비가 정상이야. 근데 왜 문제가 생기지? 그치. 인슐린 분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슐린 있어. 피 검사하면 인슐린 많아. 근데 뭐가 문제야? 리셉터가 기능을 잃었어. 그러니까 인슐린이 리셉터에 달라붙어도 달라붙지 못하거나 달라붙어도 인슐린으로서 이 리셉터가 망가졌기 때문에 인슐린이 있어도 아무 기능을 하지 않아. 이런 사람한테 인슐린 주사하면 그냥 주사바늘 꼽히니까 아프겠죠. 별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만든다고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60조 개가 넘는데 거기다 다 때려 박는다고 이거 만들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혈당량 조절이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먹는 걸로 혈당량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식단에 아예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서 포도당이 많은 식단 자체를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세 끼를 정해주는 대로 먹으면서 뭐를 해야 돼? 또 이게 리셉터의 기능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정확한 기작을 알려지지 않았지만 운동을 하면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식단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죠. 굉장히 건강하겠죠. 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보다 건강할 겁니다. 굉장히 오래 사시겠죠. 이렇게 식단 조절하면서 새끼 신경 써서 먹고 운동 꾸준히 하고 굉장히 건강할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인슐린의 분비 상황이 너무 빈번하거나 너무 고농도가 되는 상황을 자주 만들면 리셉터와 인슐린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들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인슐린의 분비 상황을 자주 만들면 만들수록 인슐린의 농도가 고농도가 되는 상황을 자주 만들면 만들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단 거 많이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폭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커지는 거죠. 운동 안 하고 이렇게 걸리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새끼 이제 챙겨 의사가 이렇게 닭가슴살 먹고 이렇게 채소 먹고 먹어야 됩니다 하면 그거 먹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면 운동하고
그러면 이제 몸 이렇게 좋아지면서 당뇨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혈당량이 높을 때 인슐린에 의한 조절이고 인슐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당뇨병 1형과 2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혈당량이 낮을 때는 뭐 높이면 되죠. 일단은 인슐린과 기량작용을 하는 게 누구야? 예? 글루코젠이요? 예,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글루카젠? 예. 뭐라고? 예, 글루카곤. 요게 어디서 나와? 이자의 랑게라스 섬의 알파세포. 요거 누가 자극합니까? 교감신경이 자극합니다. 예. 신경이 작용하는데 여러분은 신경 써본 적이 없다. 이러면 다 교감 아니면 부교감이야.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됩니다. 자, 글루카곤은 어떻게 낮추냐면, 어떻게 높이냐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혈당량이 낮을 때 높여주는 호르몬이 또 뭐 있어? 아드레날린, 그죠? 아드레날린은 어디서 나오나? 부신, 속질. 예, 부신 수질에서 나오죠? 부신 수질은 누가 자극해? 호르몬이? 교감이. 그러면 교감이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자극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하고 아드레날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포도당을 늘려줍니다. 또 혈당량 높이는 아이 또 예, 성장 호르몬. 근데 혈당량 낮을 때 높일 때마다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면 키가 많이 컸을 텐데 그건 좀 쉽지가 않고 얘보다는 당제 코르티코이드 코티솔을 분비합니다. 근데 코티솔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혈당량이 계속 낮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즉 단식 같은 상황이 되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와? 부신 겉질에서 분비가 되고요. 이건 누가 자극하죠? ATCH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야? 예. 이거 어디서 분비합니까? 예, 뇌하수체 천엽에서. 이건 호르몬에 의한 조절이니까 좀 느리죠. 이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 반응이 먼저 일어날 거고 이 반응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됐을 때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줍니다. 근데 주로 여기서 해결되겠죠. 낮을 때. 되겠죠? 네. 이게 이제 혈당량 낮을 때. 여러분들이 단식 같은 거 하면은 이런 게 이제 분비되면서 몸에 쌓여있던 지방이 포도당으로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어쩌다 한 끼씩 굶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굶어보세요. 굉장히 힘들죠. 간헐적 단식이 좋다라고 최화정이 얘기했죠. 그래서 최화정 누군지 알죠? 모르나요? 예. 간헐적 단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을 많이 자는 거랍니다. 잠을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한 10시까지 자면은 몇 시간 동안 밥을 안 먹은 거야. 예, 그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죠. 예, 뭐 그것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살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혈당량이 높을 때, 낮을 때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여러분이 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날 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그리고 추울 때 체온 조절 볼게요. 체온 조절이 재밌어요. 사람 체온은 굉장히 민감하게 조절되죠. 우리 체온 3도 정도만 변하면 사경을 헤맵니다. 우리가 이제 36.5도인데 여러분들 체온이 39도 넘어가면 뭐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저체온증이 걸릴 때 여러분들이 막
체온이 뭐 10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33도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의식을 잃어요. 그러면 졸리고 그럼 몸의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을 때 보통 수영 못해서 익사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힘 다 빼면 뜨거든요, 바다에서. 그죠? 바다에서 모르겠다 누우면 다 떠요. 근데 보통 체온이 낮아져서 바닷물에 체온을 뺏겨가지고 체온이 보통 한 32도 정도 되면은 의식을 잃어가면서 서서히 죽기 시작하죠. 그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거야, 체온은. 자, 우리가 이제 체온이 근데 우리 몸은 체온이 높을 때는 별로 답이 없어요. 체온을 낮추는 방법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체온을 낮추려고 몸이 노력하는 순간 열이 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체온이 낮출 때는. 근데 체온이 그러니까 낮을 때부터 높이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에 이제 시골 뭐 이렇게 할아버지네 집이나 친척집 갔다가 집에 왔는데 집이 추워. 집에 따뜻하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어컨을 킨다고요? 예,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추워. 예, 일단은 보일러를 켜고 창문이 혹시 열려 있으면 닫죠. 창문만 닫으면 따뜻합니까? 창문 닫으면? 이중창 닫으면 갑자기 막 한겨울에 이중창 닫으면 막 집이 후끈후끈해? 그럴 리가 없죠. 예. 보일러만 켜고 문 다 열어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하게 되죠. 근데 이 두 개는 역할이 다르죠. 이건 열을 만들고 이건 열을 지키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추울 때 열을 만들고 만들어진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조금 있어 보입니까? 그 다음에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이와 같은 전략을 씁니다. 근데 이 전략이 뭔지 모르겠으면 우리가 추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추울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떨죠? 떤다. 이렇게 쓰는 건다. 예, 좀 이상한 느낌. 예. 여기 좀 예, 떨고요. 예, 떤다 좀 이상한데 느낌이. 예, 이렇게 쓰지 말고. 예, 그냥 부들부들 정도. 예, 부들부들하고 또 추울 때 일어나는 몸의 증상을 생각해 보세요. 예, 소름. 소름이 닭살 돋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 입술 파래지고 그렇죠? 입술 파래지고 그 다음에 손발이 하얘지죠. 예. 손발 하얘짐, 하얌. 이거 하나 집중이 안 돼. 예. 손발이 창백해지고 예. 뭐 이렇게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부들부들 떠는 건 근육이 수축을 하는데 길이 신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하면서 근육의 길이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근육을 비비는 거야. 근육을 막 비벼. 그럼 뭐야? 이게 마찰열이라기보다는 이게 활주하잖아요? 활주하면 ATP를 엄청나게 소모하죠? ATP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25%만 활주하는 데 쓰고 나머지 75%는 열로 방출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막 비비면 근수축이 활주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ATP를 쓰게 되고 그러면 그 근육 주변에 흘러다니는 피를 따뜻하게 데우는데 그 열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이 따뜻한 이유는 여러분들 보일러 깐다는 게 뭐야? 보일러가 물을 조금 데피면 여러분들 방 안에 깔려있는 호스로 뜨거운 물이 흘러가면 방이 후끈후끈한 거잖아요? 우리 몸도 보일러 시스템입니다. 이 보일러가 뭐야? 혈관이야. 예. 그러니까 따뜻한 피가 우리 몸을 이렇게 혈관 따라 돌면 우리 몸 전체가 후끈후끈한 거야. 그러니까 열을 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내냐면 근육을 떨어서 낸다는 얘기입니다. 근육을 떨면 거기서 ATP 쓰면서 나오는 열이 있고 그 열 때문에 그 근육 주변에 있는 피가 따뜻해지고 그 따뜻해진 피가 몸을 돌면 보일러 온도 킨 거죠. 누가 하냐면 이거를 호르몬이 하기에는 너무 빠르죠. 여러분을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바로 떠이죠. 막 몇 분 걸리는 게 아니지. 예.
여러분한테 갑자기 엄청나게 커다란 얼음을 확 배에다 들이대면 바로 떠있죠. 그러니까 빨라야지. 신경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냐? 어휴, 나 주면 안 되는데. 네. 자, 교감신경이 그 수축을 명령을 내려서 근육을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떠는 현상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지. 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열을 만들어내는 거고. 닭살 한번 볼까요? 여기는 잘라가지고 열 발생량, 여기는 열 발산량을 한번 써봅시다. 자, 닭살은 뭐냐면 우리 여기 피부가 있고 털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머리털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 박히는 각도가 털이 자랄 수 있는 길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끔 눈썹 같은 애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박히면 눈썹 하나가 길게 자랄 수가 있죠. 예, 이제 잘못 박히면 그럴 수가 있는데 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이 근육이 뭐냐면은 이 털을 세울 수 있는 근육이라고 해서 임모근이라 부릅니다. 털모자에 세울 입자야. 털을 세우는 근육이야. 근데 얘가 이게 털이면 근육이 이렇게 있거든요. 얘가 수축을 하면 수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죠. 그리고 털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태가 되지. 이게 뭐야? 닭살이죠. 닭살이 돋으면 털이 서. 뭐 하려고 세웁니까 이거? 네? 열 차단이 되나? 닭살 돋으면 몸이 훈훈해집니까? 사람은 이제 털의 기능을 거의 잃어서 그렇긴 한데 이 세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에 공기를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공기로 된 층이 피부 위에 한 겹 생기는 거야. 이게 뭐야? 오리털 파카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털 쓰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리털 파카 왜 입지? 오리털 파카 자체가 따뜻한가? 오리털 파카가 따뜻한 게 아니고 오리털 파카는 내 몸에서 나오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켜주는 거지. 단열 효과가 큰 거죠, 오리털 파카는. 왜 커? 오리털 파카가 공기를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게 이제 목털 뭐 이런 데가 털이 이렇게 잔털이 이렇게 생겼지? 오리털 파카. 이런 털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닭털 같은 거 들어있으면 진짜 이거는 뭐 좋은 파카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솜털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공기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털이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부풀어 오를 수 있고 공기를 많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털 파카의 성능이 좋은 거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열재 중에 하나가 공기잖아요. 그래서 요와 같이 되면은 그러니까 닭살이 돋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다? 발산량을 공기층을 만들어서 발산량을 열이 발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임모근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닭살이 돋게 하죠. 동물도 닭살이 돋나? 돋죠. 개도 닭살이 잘 돋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집에 개 키우면은 손에 얼음을 딱 쥐고 개를 싹 불러. 일로 와. 먹이처럼 싹 부른 다음에 털을 이렇게 싹 고르고 거기에 얼음을 갑자기 탁 대면은 걔가 짖겠죠. 근데 그 손을 무는 와중에서도 그 피부를 만지면 닭살이 쫙 돋아요. 개도. 근데 개가 닭살이 돋는 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털이 길기 때문에 닭살이 돋고 이 위를 털이 이렇게 덮고 있죠. 그러니까 완벽한 공기층이 만들어지면서 따뜻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은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털의 의미가 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 그냥 남아있죠. 흔적처럼.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몸은 이게 뇌가 인간관계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추우면 이뤄야 되는데 우리 몸은 이 인간관계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항상 추우면 이렇고 이런 상태가 되면 추운 거야. 그래서 이 착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한여름에 더위를 피할 때 공포 영화를 보는 겁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무서우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닭살이 돋거든요. 그러면 춥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위가 사라지죠.
더위에 대한 느낌이 없어. 예. 그러니까 추울 때 일어나는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 열을 막 만들어. 그러니까 영화관 나오면 땀이 나죠. 예,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입술이 펄해진다 그랬죠? 우리 몸에서 혈색이 사라진다. 하나야. 피를 안 보내는 거야. 피를 안 보내, 입술로. 우리 몸에 혈관이, 표면을 흐르는 혈관이 있고, 내부를 흘러다니는 혈관이 있어. 근데, 요것 중에, 교감신경이 추울 때는,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럼, 왜 수축시키냐면, 피를 피부로 보내면 다 식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몸 전체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아예 피를 안 보내, 표면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표면으로 피를 안 보내니까 피 색깔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손 같은 데는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 몸에서 뭔가가 혈색이 돌고 벌겋고 따뜻하고 다 피를 보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눈싸움 같은 거 하면은 손이 하얘지는 게 피를 안 보내서 그렇습니다. 보내면 식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내, 표면으로. 입술도 마찬가지로 표면에 피를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발, 입술 같은 데가 퍼렇게 변하고 여기는 하얗게. 이거는 왜 펄해? 이건 하얀데. 이거는 입술은 표면이 얇아가지고 저 안쪽에 있는 혈관이 보여.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뭐 안쪽에 있는 혈관하고 이제 살색하고 만나다 보니까 푸르딩딩한 색깔 뭐 이런 걸로 보이는 거고 여기는 딱 봐도 이게 투명한 것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혈관에서 피를 잠그면 그냥 원래 하얀색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둘 중에 뭐에 해당하는 얘기? 이거에 해당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눈싸움 많이 해보면 이거 바로 알죠? 눈싸움 처음에 딱 하면은 막 하면은 손이 하얘지잖아. 그죠? 왜냐면 피를 처음에 한 두 번 할 때까지는 뻘겋죠. 후끈후끈하죠. 차가우니까 어떻게 좀 피를 더 보내서 따뜻하게 해줘야지 하는데 생각하고 계속 던지면은 잠그죠, 표면에 피를. 그러니까 이제 파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통증이 오냐면 어떤 통증이 아니고 아픔이 찾아오죠.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인데 생각하고 계속하면 어떻게 돼? 계속해. 그러면은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하면은 한 번 눈싸움 막 하다 보면 손이 빨갛게 되면서 한 번 열이 쫙 올라올 때 있죠. 그러면은 막 파이팅 넘치고 오 따뜻해 하면서 막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 같은 겁니다. 그 이후로는 안 보내요. 예, 그 이후로 생각 따뜻한데 하면서 계속하면은 알피를 안 보냅니다. 그리고 고통도 계속 줬는데 얘가 생각 계속하면은 고통도 안 느껴져요. 즉 감각이 사라지죠. 그 상태가 되면은 손을 버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속하면 어떻게 돼? 피를 안 보내는 이게 차가워서 동상이 걸린다기보단 피를 안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손끝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와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겁니다. ATP를 못 만들고 굶어 죽는 거야. 그러면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시커매져 오는 손을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심각한 동상이 되는 거죠. 근데 눈싸움 하다가 막 손끝이 시커매, 이거는 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데, 예, 이게 뭐 피치 못할 상황이 되면은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상의 초기 증상이 간질간질한 거죠. 간질간질한 게 생각보다 금방 오죠. 그게 초기 동상입니다. 예. 조심하세요. 한번 뜨끈하게 올 때 한 번만 더 던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계속 던지면 신경을 끊어요, 손에서. 그래서 손끝 발끝이 세포가 죽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죽으면 복원 안 되죠. 동상이 걸려서 손끝이 검해졌어. 그럼 못 살아요. 그리고 얘가 썩으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독성 물질이나 어떤 세균 감염 같은 것들이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되기 전에 그만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입술 펄해지고 창백해지고 닭살 다 해결됐는데 이건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야. 열을 만드는 보일러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이것보다 좀 더 몸 전체적으로 중차대하게 이것도 물론 굉장한 열을 만들어내지만 좀 더 파이팅 넘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티록신입니다. 티록신. 자,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티록신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물질대사 촉진이죠. 즉 몸 전체적으로 ATP 소모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열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티록신이 어디서 분비된다고요?
네, 갑상샘에서. 그럼 갑상샘은 누가 자극합니까? 예, 어디서 분비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TSH에 의해서 자극받죠. 즉, 추울 때는 신경과 호르몬 시스템이 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티록신이 분비돼서 물질사를 촉진해야 되는데 생각해봐봐. 물질사를 촉진하려면 ATP가 필요하고 ATP를 만들려면 포도당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냐면 포도당을 늘려주는 혈당량 높이는 시스템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어. 이것만 둥둥 티록신만 잔뜩 분비하고 포도당이 없어. 그럼 뭐하러 나옵니까 얘?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 주려면 포도당이 있어야 되니까 혈당량 높이는 시스템이 같이 분비돼야 되는데 때마침 추울 때 교감이 활성화됐어. 그러면 이게 누구 자극할 수 있다? 아, 뭐 이렇게 연관이 안 돼 이거. 교감. 알파를 자극해서 글루카곤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올라가죠. 또 교감이 부신 속지를 자극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혈당량을 높여주고 그 포도당을 이용해서 여기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얻고 이렇게 얻은 에너지로 열을 만들어내면 그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그러면 열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추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울 때는 안 일어나면 됩니다. 이런 일이. 그리고 더울 때는 여기에서 뭐를 더 할 수 있냐면 땀을 만들어낼 수 있죠. 더울 때 할 수 있는 일은 땀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안 하고 분비 감소가 그냥 할 일 안 하고 뭔가를 하면 열이 나거든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땀을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거야. 그래서 땀을 만들어내면 기화열 때문에 이제 날아가면서 체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땀이 증발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면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건조한 지역보다 온도가 조금 낮지만 습한 지역이 견디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습도가 높아서 땀이 안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여름에 운동하면은 땀이 맺혀 있는 거 보이죠? 엷은 수분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몸에. 이게 안 날아가가지고. 너무 힘들죠? 더워가지고. 근데 그걸 낮출 수 있는 에어컨 시스템은 없죠, 우리 몸에. 뭔가 하면 열이 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를 버티는 게 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낮추는 시스템. 피를 차갑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냉매제가 몸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좀 어렵죠. 이렇게 하면은 또 온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끝나게 되고요. 다 반대로 일어나면 됩니다. 다 안 하고 안 일어나고 땀 나오면 되고 추울 때는 땀 당연히 만들어주면 많이 춥겠죠. 그러니까 땀 안 만들면 되고 그죠? 추울 때 옛날에 고문 중에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겨가지고 운동장에 세워놓은 다음에 물을 뿌리는 고문이 있죠.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지? 여기 나가면서 여기가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런 게 느껴지나? 궁금하시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추울 때 한번 물을 이렇게 살살 뿌려보시면 많이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마지막이에요. 이제 삼투압 조절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상대값이야. 삼투압 볼게요. 삼투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ADH의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삼투압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피의 농도가 진해진다는 얘기야. 이걸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먹는 거겠죠. 삼투압이 올라가면 목이 마르겠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ADH를 분비해서 얘가 하는 일이 뭐죠?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재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악착같이 물을 쓰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짠 걸 먹었을 때도 그렇지만 운동 많이 해갖고 땀 많이 흘리면 목이 엄청 마르잖아요. 그게 왜냐면 땀의 성분 중에 98%가 물이잖아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 피의 농도가 높아진다고요. 그러면 갈증이 나는데 그 상황에서 물을 충분하게 먹어주면 좋지만 뭐 그 물 먹으러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에서 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릴 때는 화장실을 가도 오줌이 안 나오죠.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되고. 그게 수분을 악착같이 제흡수해서 오줌이 많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더울 때. 그리고 땀과 오줌의 성분은 동일합니다.
뭐만 달라? 농축도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거는 몸으로 오줌을 싸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똑같아요, 성분이. 농축도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줌 뭐 그렇게 더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땀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혈압이 내려가면 ADH의 분비량이 높아져요. 혈압과 ADH는 뭐냐? 혈압이 내려가면 혈압을 올려야 되는데,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혈액량을 늘려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압이 올라가겠죠? 혈액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혈압이 떨어질 때마다 외부에서 피를 짜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피의 양을 늘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물을 재흡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혈관 바깥에 있을 때나 물이지 이게 혈관 안으로 들어오면 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재흡수하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혈압이 내려갔을 때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혈압이 높아졌을 땐 나오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얘가 나올 만한 조건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얘는 언제 나와? 삼투압이 높아질 때. 삼투압은 언제도 높아질 수 있어? 짠 거 먹었을 때.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짠 거 먹거나 과도한 운동을 피해라. 그게 여기에 다 연관된 얘기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길 가다가 칼에 찔렸다. 칼에 찔리면은 길 가다 찔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칼에 찔려서 피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의학 드라마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교통사고 나서 피가 많이 새면은 일단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혈압이 떨어지죠. 압이 떨어지면 심장이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피가 제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압을 다시 올려줘야 돼.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의학 드라마 보면. 여러분들이 의학 드라마를 볼 때는 의사의 얼굴, 뭐 주로 이런 거 보죠. 이런 거 이제 얼굴 주로 위주로 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자막 나오는 잘생까죠. 자막에 뭐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 나오고 있어요. 뭐 해? 일단 수혈을 해야죠. 피를 짜죠. 피를 그냥 달아주는데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해? 간호사가 붙어서 피를 꽉 짜죠. 짜서 시간당 들어가는 피의 양을 늘립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여러 군데를 찌어서 간호사 2-3명이 붙어서 동시에 짭니다. 피를. 그래도 안 올라가면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이 있어요. 첫 번째, 에피네프린을 처방합니다. 에피네프린을 처방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심장박동이 빨라지죠. 그러니까 적은 양의 피를 심장이 빨리 뛰면서 이거 빨리 돌리면 압이 좀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해. 그걸 강심제라 부르죠. 에피네프린 그 용량도 나와. 몸무게에 따라서 얼마 투여해.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역시 여주인공의 얼굴과 남주인공 이렇게 한번 보고 있는 거죠. 그거 투여해. 그 다음에 또 뭐도 투여할 수 있냐면 이것도 투여할 수 있어요. 투여하면 수분 재흡수하면서 혈액량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혈압이 올라간 사람한테 처방하는 약이 뭐야? 이뇨제입니다. 이뇨제가 뭐야? 오줌 싸는 약이야. 오줌 싸는 약은 뭐야? 수분의 재흡수를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혈액량이 줄고 그러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오줌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의사들이 소변줄 끼고 오줌의 양을 체크하냐 이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의학 드라마 보실 때 너무 주인공 얼굴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자막 같은 거 좀 읽어보시면 좀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호르몬에 대한 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 녹화를 안 눌렀어. 그냥 얘는 나랑 따라다녔네? 녹화를 왜 안 눌렀지? 눌러진 건가?